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이제 질문을 그렇죠.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대학들도 뭔가 그런 면들을 본다고 해서 뽑은 거죠. 대학교의 입학처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쪽에서 일을 하던 아니면 그 대학원 공부를 하는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입학처가 하는 작업이 되게 많대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써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학업적 성취도를 보여주는 것까지 다 어쨌든 입학처에서는 그 부분의 통계와 관련된 자료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들었거든요. 보면 학교가 이제 괜히 그런 형태로 학생들을 뽑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어떤 변화하는 어떤 수요에 맞춰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생각들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제 미래 이제 그 인재들을 양성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특목고를 선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양적인 통계 자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도 틀리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 그 입시 위주 쪽으로 지금 계속 빠진 것 같아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그게 아닌데. 뭐 넘어가시죠. 네, 그렇죠. 넘어가시죠. 근데 이게 그 입시 위주로 얘기는 했는데 저희가 일부에서 부르디에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부르디에랑 이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부에서 경제적 자본이랑 문화적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적 자본이라는 것은 경제적 자본 위에 그 토대를 해서 그렇죠. 문화적 자본이 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문화적 자본이라는 것은 학교에서도 쌓이지만 대부분 가정 환경에서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엄마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으로서의 정신적인 측면에 대해서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그게 자기의 문화적 자본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가정 환경에서 문화적 자본으로 받은 그 내용이 학교로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 가서 내가 수행 평가를 하든 내신 성적으로 이어지든 간에 그 평가 대상이 가정에서 받은 문화적 자본이랑 이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화적 자본이 가정에서부터 그 문화적 자본을 잘 받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성적도 좋을 수밖에 없고 그 성적을 받은 애들이 중학교 가는 거고 중학교 가서 또 고등학교 가는 건데 그런 애들이 이제 요즘에는 저희 때는 없었지만 특목고를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프로그램이 좋잖아요. 그렇죠. 또 그 문화적 자본이 또 다른 형태의 문화적 자본이 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평가에 대한 결과에서 초등학교 때보다 올라갈수록 계속 그 결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좋은 학교를 가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퀄리티가 너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문화적 자본 내용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럼 학생부 내용에 대한 퀄리티가 달라지고 이제 면접 가서 쓰는 언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얘가 얼마나 문화적 자본이 어릴 때부터 쌓여가는지가 평가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가 아주 전형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일부 사립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이제 말하자면 학생들을 일부분 이제 이런 형태로 쭉 그 자기가 이제 다닌 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특히 명문 사립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생들을 이제 뽑는 그런 형태로서 이런 교육에 관련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이런 우리나라는 이게 수행 평가라는 형태로 해서 계속 강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예전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나 이제 그 TV 그 시사 다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들이 그냥 거의 집에서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집에 와서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그 아이는 이제 계속 게임에 이제 계속 몰입을 해서 엄마가 이제 부모님이 밤에 오시기 전까지 스스로 거의 게임에 이제 빠져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게임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그냥 폭력적인 반응까지 이제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본 그 기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강화되기 시작하면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이제 기회를 놓치는 거죠. 자기의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전망과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그게 또 부모가 경제력이 있으면 네. 그런 방식으로 보완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참 게임 팩 이렇게 나올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5학년 때 게임에 빠져가지고 학원도 안 가고 이제 계속 게임만 하다가 이제 엄마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게임 다 던져버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학원을 많이 보내는 이유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사례 그 어린이처럼 될까봐 이제 학원으로 돌리는 건데 근데 경제력이 있으면 다행인 건데 저희도 이제 막 경제력이 있는 편은 아니지만 그때 그래도 어릴 때 맞벌이였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두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4살, 5살 때부터 피아노 학원 가고 이제 뭐 미술 학원 가고 이제 계속 돌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덜해지는 건데 통제력이 이제 떨어질 때는 저처럼 이제 그때 게임을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지만 지금 물론 이제 뭐 경제력이 있어도 게임을 하는 건 이제 말릴 수가 없긴 하지만 이제 경제력까지 없으면 그런 시간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할 수가 아예 없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이게 요런 게 이제 고착화되면 그냥 이런 거는 어느 사회, 프랑스나 한국이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좀 없고 그런 노동자 계층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말고는 접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뭐 문화적으로 뭔가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뭐 TV나 인터넷 정도가 다고. 근데 대부분 그거는 이제 대중문화고 대중문화라는 게 뭐 그렇게 이제 고급 문화가 아니니까 교육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효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교육 격차가 오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로 들어오면 대학의 이제 격차로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제 굉장히 서열화됐잖아요. 어느 나라보다도 더. 그리고 그 대학의 격차가 그대로 이제 직종의 격차. 이건 뭐 소위 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뭐냐 이런 식으로 직종으로 가고 이 직종의 격차가 직결되죠. 소득 격차로. 그래서 아무래도 뭐 얘기 안 드려도 알잖아요. 이 소득 격차로 이어지니까 이 소득의 격차를 가지고 있는 직종의 사람들이 나중에 또 이제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하면 이제 그게 계속 이제 되물림 되겠죠. 이제 이런 게 강화된다라고. 그러니까 악순환 이렇게 그런 구조다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년에 한창 유행했던 게 죽창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창? 예. 그게 뭔가요? 이런 계급이 대물림되고 그리고 이제 극복할 수 없는 이 차이가 생기니까 그 보통 이 죽창이라는 게 과거에 이제 그 보통 민중 봉기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물건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동학농민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죽창 한 방이면 부자도 한 방, 가난한 사람도 한 방에서 죽창 앞에 평등을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서 작년 인터넷 보시면 인터넷에 나오는 얘기가 예 맞아요. 그 해조선 이런 게 한창 얘기가 될 때 같이 등장한 이제 죽창 앞에 평등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 불평등이 계속 이제 세습이 되고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들을 이제 좀 확실히 예전에는 이게 숨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노골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 죽창 얘기는 그 뭐지? 커플을 부러워해서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뭐 그렇게, 그런 죽창 아니었어? 커플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래요? 커플이 부러워서 죽창으로 커플을 뭐 찔러라 이런 얘기는 들어본 것 같아. 그렇죠. 그 커플과 싱글 사이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가 버는 돈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커플을 죽창으로 읽어는 귀엽잖아요. 이제 귀엽나요? 귀엽구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들었던 얘기는 이번 생에는 안 돼. 이게 가장 많이 나왔던. 전부 다 종교로 힌두교로 바꿔. 일단 그 이게, 방금 비문가 씨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해는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 되게 그런 건 부정적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식의 내용들은 해조선이라든지 죽창 이론 그런 내용들이 단기적으로 불만에 대한 내용들을 터트릴 수는 있지만 어떤 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비판적 가치가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뭐 사회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배계급이 듣게 되면 걔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뭐 체제에 대해서 더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잘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교육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지금 브로드웨이랑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엔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좀 역사적으로 고착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은 교육이 사실은 뭐 맥락으로 따져보면 뭐 고려나 조선시대 이후로 받았던 역사성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사실 우리 것들이 아니고 근대 이후에 들어온 맥락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 봤을 때는 서구적 교육에 대한 내용에서 걔네가 말하는 대중교육의 의미라든지 그런 내용들 확인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뭐 특목고라든지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의 차별성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더 일반화되고 정당화되는 기제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서구에서 공립학교를 만들었던 목적은 아동들을 노동 현장에서 분리시키려고 만들었던 거지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아동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공장에 취업했던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이 아동 노동들을 배제하려고 했었던 게 기원이었던 거고 근데 당연히 그때 들어갔던 교육 패턴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의 교육이었던 거고 아이들 분리하는 목적이었던 거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적인 뭐 이층 스쿨이라든지 귀족계획이 받았던 그런 교육이 달랐던 것이고 그 내용이 결국은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노동자 대중이 전쟁에 의해서 희생당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해서 사실 얻은 분이 강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도 보게 되면은 흑인의 권리, 인권에 대한 내용들이 강화되는 게 사실은 월남전 이후거든요. 월남전 때 엄청나게 많은 흑인이 죽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 즉 미국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금 받고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계층적 따져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면들도 이제 그런 대중교육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는 과정들에 형성되는 것들인데 중요하게 안 바뀐 건 100년 동안 안 바뀐 것은 교육 자체가 지배계급의 사회적 통제에 대한 내용의 정당성을 계속 부여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8, 19세기 같은 경우는 노동자 계급이 실제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도 지배계급이 사회를 지배하는 데 크게 문제가 안 됐지만 20세기 지나고 나서는 노동자 계급에서도 일정 부분 사람들이 정치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됐고 특히 그게 이제 1968년도에 영국에서 여성들이 선거권을 쟁취하면서 강해졌잖아요. 그런 면들이. 그런 면들을 통해서 일반적이고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실질적 사회적 진리에 대한 내용이 연결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혼재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 입장에서는 지배계급이 계속해서 권력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교육에 대한 제도를 더 국가 중심적으로 통제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기존에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서구적 가치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100년 정도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식을 중심으로 해서 몰아갈 수 있었지만 한국같이 식민지 경험이 있었던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원래 뭐 미국이나 영국이 갖고 있었던 그런 귀족적 계급에 대한 내용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됐던 거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더 평등적인 형태의 교육 그러니까 성적을 가지고서 학교 레벨을 정리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신분이 상승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로또 같은 패턴을 만들어 놨는데 그 내용이 1980년대 이후에 우리 입장에서 90년대 이후에 세계화 과정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차별적인 형태의 교육을 수용할 수 있도록 즉 우리가 특목고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고나 과부 애들이 더 우수한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용납할 수 있게 만들다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강화된 형태로 지금 입시가 변경된 것이 아닌가. 포인트는 결국은 지배계급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그런 내용들을 스스로 수용하게 하고 우리 내가 그 체제에 어느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어디에 편입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로 고착화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 말씀하세요. 네. 교육 부분에서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이제 계급을 더 고착화시키는 쪽. 이게 이제 입시뿐 아니라 로스쿨도 그렇고 로스쿨 부분도 보면 이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입시도 예전에 그냥 학력고사 이건 그냥 단순히 문제 풀어서 몇 개 더 맞추느냐인데 이런 거나 사법고시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도 사실은 뭐 고등학교만 나와서도 그냥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신화가 가능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쿨 제도도 뭐 일단 한 해 등록금이 2천만 원 이래요.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3년 정도 하면 이 학비가 1억이 든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단순 더하기가 아니라 이제 좀 더 추가적인 게 있나 봐요. 그리고 3년이 아마 토탈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한 1억 정도 들고 그리고 이제 로스쿨을 나와서 이제 변시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이제 패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법 시험보다 훨씬 합격률이 높은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임용이 된다고 그러죠.
판사, 검사 혹은 이제 대형 로펌 같은 데 취직이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그 유력 자제들, 여기서 유력이라는 게 이제 정관계, 재계 이쪽 자제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상 이제 굉장히 음서제라고 현대판 음서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게 비단 아까 얘기했던 입시제도뿐 아니라 로스쿨도 그렇고 이게 이제 사회 굉장히 곳곳에 진행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나라에서 과연,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뭐, 여러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겪었던 그 어렸을 때 이 교육에 대한 어떤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 번쯤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잖아요.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에 다니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점점점 이 계층 이동은 어려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고, 노력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고, 아까 저 오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을 조금 더 이 일반적인 어떤 교육의 형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배 계급의 어떤 그런 과정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좀 대안을 좀 생각해 보고 싶기도 한데, 브로드웨이도 그렇고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얘기하거나, 또 준쌤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그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지금은 이제 뭐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여러 분들도 있는데, 본인들도 이제 어떤 그런 문제의식들은 조금씩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건 좀 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뭔가를 이제 바꾼다거나 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이거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네. 저도 준비하면서 저도. 대안이 뭔가 이거를 뭐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비관하고 이 세상은 정말 다음 생에 정말 살기 너무 여긴 헬조선이야 이러고 그냥 성토하고 끝내는 건 조금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의미할진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대안다운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쉽지 않죠. 이게 이제 구조주의로 잡은 것 같아요. 부르디에나 이제 전체적으로 구조주의로 잡았다기보다 구조적 문제로 잡은 것 그쵸. 같아요. 이 전체 문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크게 대안으로 가면 이 구조를 바꾸는 건데, 그래서 구조라는 게 사실은 자본주의에 의한 좀 계급화된 구조인데, 그럼 이거를 좀 바꾼다라는 게 뭐 사회주의 혹은 뭐 삼인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뭐 틀든지. 근데 굉장히 이건 이제 큰 거대 담론이고, 이제 그 정도까지 안 간다 그러면은 이를테면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은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입시 같은 경우에는 전형을 이제 다양화하자. 전형은 다양화했는데 더 큰 문제가 우리 그걸 상황에서 더 지금. 확대하자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했어도 너무 폭이 작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농어촌 전형이랄지 이제 빈곤 자녀 이런 게 이제 사회적 배려 자 전형, 사배자 전형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있긴 한데 너무 폭이 작으니까 이제 이런 폭을 좀 더 다양화하고 더 키울 필요가 있다. 그게 비단 대학 선발뿐 아니라 기업 인재 채용 때도 그렇게 가고 좀 그런 식으로 하면 뭐 근본적인 어떤 구조적인 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조금 이제 완화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거. 뭐 아니면 이제 아니 뭐 맞아요. 뭐 그런데 그 입시와 관련해서도 최근에는 지역에서는 이제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 지역의 지역 거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의대생이라든가 가장 이제 그 성취도가 높은 학생, 똑똑한 학생들이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역 이제 할당 전형해서 이제 그 대학 입시에서도 의대나 치대나 아니면 한의대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 지역 교수님들이 지도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우리 지역의 인재를 뽑아서 조금 성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을 이 지역에 남아있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많이 뽑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뭐, 어쨌든, 뭐, 양날의 칼이겠지만, 아까 저 오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백인주류 사회에서 흑인 몇 명 뽑아놓고, 이런 거다. 너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제 덴젤 워싱턴처럼 말하자면 배우 될 수 있다. 오바마 뭐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네. 대학을 간다고 대입을 뭐 그렇게 바꾼다고 사회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같은 대학에 다니지만 뭐 어떤 전형으로 들어왔는지 가지고 오는 차별이라든가 수업을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 입학을 했는데 뭐 그런 뭐 굉장히 이제 집이 어려운 환경에 성장을 해서 어떻게 좀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이 학생이 대학을 꾸준히 다니려면 뭐 등록금을 벌든지 아니면은 뭐 생활비를 벌든지 어쨌든 유지할 수 있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취업 전선이라든가 뭐 아르바이트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제 하루의 생활 중에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이 사람들이 뭐 대학 안에서 대학이 가르치는 공부를 제대로 하느냐 어렵다고 보거든요. 뭐 설령 이 사람들이 뭐 아주 열심히 뭐 정말 주경 야독하는 뭐 이런 생활을 해서 그